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탄핵심판 3차 변론에 나섰죠. 자, 마치고 나서는 병원 진료를 받고 늦은 밤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여러 해석을 나갔습니다. 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다가 어제도 실패한 바 있고, 그래서 오늘 조금 전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제 구인 절차를 계속해서 밟겠다 하는 내용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얘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제구인 시도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을 언제 인지하셨을까요, 공수처는? 공수처가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모습입니다.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병원을 곧장 진료를 받으면서 어제 밤까지 공수처가 조사를 하지 못해서 오늘 오전에 곧장 다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자, 윤지영 기자, 어제 오늘 그리고 상황까지 한번 설명해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위해서 이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나는 시점쯤에 서울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향했죠. 네. 그래서 구치소에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수처의 이 강제 구인 시도가 어제 무산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짧게 가졌습니다. 출근길에서 이 준비해온 메시지를 읽기도 했는데 이 강제 구인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구치소로 강제 구인을 위해서 이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지난 20일 오후 3시쯤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고요. 그보다 하루 앞선 19일에는 변호인 외 가족에 대한 접견도 금지를 했는데 이 역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 기소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공수처의 조사가 계속 불발되고 있고 강제 구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질문했다고 방금 윤정 기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실효성이 없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강제 구인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일단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는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구인장에 의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강제 구인 못했죠. 그러면서 옥중에 가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방문 조사요. 예, 방문 조사했는데 오늘 강제 구인이 성공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제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을 건지 이제 체포를 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설사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효성에 관한 거예요. 이제 강제 구인해서 조사하는 이유는 뭐죠?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유죄 무죄에 관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공수처니까 유죄 판결을 위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관동 성명, 그러니까 인적 사항마저도 다 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침묵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강제 구인을 해서 과연 공수처에 데려가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전혀 없다는 것이 거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저렇게 강제 구인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어제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해서 네. 일단 변론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나도 이거 준비해야 된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는 네. 얘기도 있는 반면에 헌재 출석을 이유로 자꾸 피하는 거 아니냐, 공수조사를. 네. 이런 시각도 양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뭐 헌재 조사에 임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중요성이 더 떨어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그 주장과 방어권이 행사되는 상황 속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그 결정에 대한 후폭풍, 부메랑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갈등 이런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공수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권력이 본인이 만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모범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그 권력을 모범이 되지 않고 모범을 해치고 오히려 나쁜 악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행사를 한다면 국민들은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도 안 해도 되나? 우리도 그럼 법을 이런 식으로 버티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이 된 마당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되고 안 좋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무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뭐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범죄를 명명백하게 밝히겠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무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야 할 것인가.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손성민 기자, 공수처 차량이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거죠?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19분쯤 공수처 소속 차량이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공수처 수사관들은 서울구치소에 조사를 나왔다가 끝내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구치소 대신 병원으로 갔다가 뒤늦게 복귀했기 때문인데요. 밤 9시 이후에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인권 보호 규정 때문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인데요.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시한을 최대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수처는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할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강제 구인일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오늘 방문 조사일지 여러 얘기가 좀 혼선이 좀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현재 출석한 뒤에 곧장 이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또 공수처가 이 내용을 모르고 서울구치소에 갔다가 허탕을 치는, 예를 들어 허탕을 치는 이런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동선도 파악하지 않을 때 무작정 갔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숙하고 서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더군다나 그냥 구치소에 접견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 구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데려오려고 하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날 탄핵심판 법정에서 이제 2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끝날 때쯤에서 그다음에 동선을 좀 확인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뭐 아마 무조건 이제 구치소 올 것이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강제 구인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교도소 측하고 이제 교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후에 강제 구인을 하러 갈 건데 좀 협조를 부탁한다. 그러면 교도소 내에서는 오늘 대통령이 오늘 국군 서울 지구병원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허탕칠 일이 없는 거고, 지금 구속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공수처는 지금 검찰에 이첩하려고 하면 수사를 상당히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 교도소에서 이제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수처가 이렇게 강제 구인을 하고 구치소까지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숙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이런 전문성 없는 거랄지 역량 부재 이런 걸 질타를 받아왔는데 이 세세한 거 이런 거조차도 마저도 뭔가 좀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공수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화면은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을 보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생일 파티에 동원됐다.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께도 다 좋지 않습니다. 이 경호처가 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뭐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지금 확인할 발언할 수 없는 그 입장 제가 이해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오도되는 것들 경호처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면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엄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됩니까? 예. 자, 다음 장. 예. 자, 장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경호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도 필요한 경호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 계신데 수감자가 이제 구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왜 경호를 하냐? 경호 인력 다 철수해라.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입니다. 제가 그 교정본부장,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랑 법사위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그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의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 개호 인력이 아닌 다른 이제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와 잘 업무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애당초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한 공수처의 어떤 무리한 행태에 이게 다 기인이 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소치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포하고 구속까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요. 업무 수행 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라,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누구든 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경호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런 사태가 이뤄지고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에 대해서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해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 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에 행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네, 내란 국조특위에서 조금 전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질의가 갔습니다. 이 생일 파티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전 정부에서 비슷한 일은 사실 있어 왔고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 그리고 김 여사 관련해서도 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경호상 문제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김성훈 경호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오늘 불출석 예정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출석을 해서 어떤 말을 이어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계속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을 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는데 이 모습을 저희가 한번 먼저 보시고 어제 발언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입장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으로선 아주 오랜만에 법정에 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자, 윤 전 기자 일단은 각종 의혹 그리고 쟁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요약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신 것처럼 남색 정장에 붉은색 타이를 메고 평소와 같이 2대8로 빗은 머리 매무새를 하고 1시 58분쯤 오후 1시 58분쯤 대심 판정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는데요. 변호인단과 웃으면서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은 재판관 입장 전 2분 동안 허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살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판관들이 들어설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3시 43분에 끝났는데 1시간 43분의 변론 시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4번의 발언 기회를 받아서 6분 30초간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을 하려고 하자 이 뒷자리에 앉아있던 차규환 변호사가 피청구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라면서 막아서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장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면서 직접 답변을 했고요. 이후에도 기회가 부여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옆자리에 앉은 도태우 변호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던 도중에 2023년 국정원 조사 결과를 2024년으로 잘못 말하기도 했는데 네. 이때는 변호사의 팔을 3번 정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면서 2023년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기도 했고요. 심판정을 떠나면서는 변호인단 등을 두드리는 등 격려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쟁점 하나씩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편성을 줬는지 이 쪽지에 관련해서 줬는지 안 줬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거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정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자를 줬는데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성목 대행이 받았다. 또 직접 받은 건 아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며칠 전 이 쪽지 관련해서 구속심사 때는 이 쪽지를 내가 쓴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이 쪽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쪽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포고령 1호에 보면 이제 국회의 어떤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국헌 문란 목적.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여부인데 이 국헌의 문란 목적에는 이제 국회의 마비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국회를 마비시켜서 장악을 해서 국회 정치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쪽지 내용 자체가 국회에 대한 예산을 갖다 차단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대처할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쪽지 내용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했으면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장악하려고 했다. 이거기 때문에 네. 이제 쪽지를 누가 썼느냐. 그다음에 쓴 쪽지를 누가 건네주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굉장히 결정적인 스모킹 건 중에 하나가 이 쪽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최성목 권한대행이 처음에는 대통령이 쪽지를 나한테 직접 줬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실무자가 줬던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지난번 영장 실질심사 때는 쓴 거에 대해서는 내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는데 썼는지. 그렇죠. 그런데 뭐 이날 헌재에서는 아예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는 쪽지는 본인이 쓴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대통령의 진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의 진술이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제 증인으로 아마 신문을 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일단은 김광삼 변호사님이 일단 쭉 이 쟁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쓴 걸로만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 썼다라고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는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이 예를 들어 최성목 대행 같은 경우도 뭐 증인 혹시 출석하게 된다면 뭐 3자가 대면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다른 말을 서로 하는 건지 또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각자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발언과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부분이 추가적인 설명으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가 설명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처음에 답변한 것들의 신빙성이 높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가물가물하다 해서 김용현 장관이 내가 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본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대통령의 입장과 발언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맞추고 그걸 확인한 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공수처의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나중에 말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실무자가 줬다고 하는데 그 실무자가 어떤 실무자인가요? 국무회의에 들어와 있을 만한 실무자가 누군가요 도대체?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실무자가 국무회의 전에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에 건넸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는 이해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최상목 부총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실무자가 줬다면 그 실무자도 이 계엄과 관련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이 이것을 뭐 주라는 어떤 의사표현이 없었는데
개별적으로 이걸 준 것인지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네. 누가 대통령 주변에 참모가 저도 참모를 오래 해봤지만 참모의 그 모시는 사람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독자적인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엄중한 문건을 막 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저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은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를 갖고서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했는데, 윤지원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이 관련해서는 실제로 실행할 계획은 없었다. 뭐 쉽게 말해 겁만 주려고 했었다. 뭐 이런 기존 주장을 좀 되풀이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 1호의 경우에는 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헌 문란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포고령이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입법 활동을 금지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초안을 쓴 김용현 전 장관이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계엄 내용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유지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건 계엄 지휘관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네.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네. 어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도 조금 전에 쪽지 관련해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삼자가 혹은 뭐 양자가 대면하면 해결될 정리가 될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얘기 곽정근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게 누구 말이 맞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김강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끌어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역시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국회를 장악하려고 마비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랄지 또 군 계엄과 관련된 수뇌부들, 군 지휘관들은 대통령부터 다 지시를 받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우 따라서 뭐 도끼랄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끼로 문을 부수고 나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끌고 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에 관한 다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군 수뇌부들의 어떤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진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 비화폰에 있던 서버라지 그런 내용은 사실은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의해서 비화폰으로서 전화 온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군 지휘관들의 진술과 일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물은 거고 네. 또 여기서 서로 완전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군 지휘관들 불러서 물어보고 또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네. 탄핵 심판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제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측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 측 주장을 이렇게 계속 피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진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원래 의도한 것보다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건영 의원 질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합본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건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비합본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비합본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본인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S20 5G 모델 비합본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합본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알 수가 없다니요. 본인이 경호차장이고 그전에 기획실장이어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본의원이 잘 아는 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대통령 생일잔치 동원된 경호관, 군인, 경찰에 대해서 증인은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도 친구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자,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군에 보내거나 경찰에 보냅니다. 그 자식들이 가서 대통령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군인들이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생일잔치에 동원된 게 아니고요. 그날은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습니다. 자, 질의할게요. 그러면 왜 대통령 삼행시를 하고 대통령 생일잔치 축하 노가바를 합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만입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석 달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인사발령해서 별도로 뺀 게 지금 증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뇨. 다 제보를 받았는데요. 경호처 인사부를 동원해서 연예기획사처럼 한 게 바로 증인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거짓말을 해요? 창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창설 60주년이 노가바하고 삼행시 합니까? 그 부분은 한 코너였고요. 한 코너라니요. 여기 영상도 다 있는데 왜 거짓말?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설 60주년 환갑입니다. 저희가 연예기획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외부 초청 인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만 아시겠지만 경호처는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경호 부대 함께 한 거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청와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저희는 동일하게 경호 임무 수행을 해왔습니다. 증인 들어가십시오.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께서 아직 몸이 쾌차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혹시 오후에 이석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우선적으로 한 총리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덕 의원입니다. 네, 김성훈 경호처장이 불출석 사유를 댔다가 오전에 갑자기 출석을 해서 이런 윤건영 의원의 어떤 제보에 대한 하나하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윤정 기자 갑자기 나와서 약간 수세적 혹은 뭐 공격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김성훈 차장이.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훈 차장 당초 어제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돌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건영 의원이 민주당에서 가장 이 집중적으로 김성훈 차장 그리고 경호처에 대한 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혹들을 제기를 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동안에 뭐 윤비어천가라든지 그런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것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의 생일 잔치를 한 게 아니라 경호처 60주년 행사를 준비한 것이었고 네. 그 가운데 일부의 코너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삼행시 등등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생일 잔치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지시에 김건희 대해서 여사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본인이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비화폰의 서버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어제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모습은 김성훈 차장이 다시 경호처에 복귀를 해서 바로 밀착 경호를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쭉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 비화폰의 유무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생일 파티는 60주년, 경호처 60주년 한 코너였다. 해명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확인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상황상 이미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방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안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은 어쨌든 협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실의 어떤 보안 권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듯한 네. 모습으로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구에게는 생일 파티를 해준다가 자기 조직의 최고 인사권자에게 생일 파티를 해준다는 게 똑같은가요? 예를 들어서 MBN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생일 파티를 누가 해가지고 해준다. 삼행시를 거기에서 짓는다. 그걸 조직원들이 친구에게 해주는 걸로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것도 공식 행사에서 자기가 따로 사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사적인 술자리나 아니면 사적인 모임 자리에 그 최고 인사권자하고 자리를 하게 돼서 한 것과 이런 60주년 행사에서 한 것이 같은가요? 저는 김성훈 처장의 어떤 논리 구조 자체가 이미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려는 걸로 이미 논리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훈 처장 얘기 나온 김에요.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경찰이 김성훈 처장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보냈는데 또 검찰이 반려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경찰 오늘 나온 거 보면 경찰이 또 재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반려한 이유는 뭡니까? 반려 아마 기각, 반려. 근데 아마 반려했다는 걸 보면 네. 보안 수사를 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그다지 큰 물리력 행사가 없었잖아요. 네. 특히 스크럼을 짜서 그냥 몸으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는 뭔가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이 요건으로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면 이제 여러 명 2인 이상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랄지 흉기 들고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요건에 있어서 이게 적합한 건가 아닌가. 그리고 일부 이제 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충해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보안 수사를 하라는 의지로 의견으로 반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가지고 이제 반려된 구속영장을 가지고 검사가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 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것이 보안 수사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 정도 되면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완하라고 반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기각을 검찰선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성훈 차장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쟁점 사항들은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 저희가 준비한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죠. 어제 윤 대통령의 출석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쟁점으로 꼽힌 또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온
이 부정선거론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목소리 듣고 이것도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일 대변인님. 일단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게 네. 부정선거의 의혹에 이걸 네. 음모론이 아니라 이 네.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팩트 확인을 계엄을 선포해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냐면 법치입니다. 법치. 법치라는 게 뭐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거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힘을 막 동원해가지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팩트 확인을 위해서 하면은 본인이 절차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지시해서 그 지시한 기관은 또 법과 절차에 의해서 권능을 동원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아섰을 때 그것을 힘이 있지만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갔고 또 그것도 막혀가지고 또 한 번의 시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런 게 절차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자기가 그냥 군대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장악해서 자기가 아는 사적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런 발상이 법치에 맞습니까? 일단 안 맞고요. 좀 아까 우리가 포고령 얘기를 했었는데 네. 포고령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런 거예요. 그 포고령은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포고령이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발효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법을 해가지고 법을 선포했는데 형식적이라는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형식적이라는 말로 얘기가 안 돼요. 그냥 바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위법하다거나 철회가 되거나 다시 말해서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저는 법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계엄군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저항하니까 그냥 나왔으니까 그 문제가 안 된다고요? 진입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입 시도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저게 저항을 했을 때 계엄군이 의지가 있었다면 밀고 들어갔겠죠. 근데 본인들도 생각할 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군인인데 왜 민간인들에게 우리가 총을 들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하는 법적인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망설여졌기 때문에 그 저항을 강하게 뚫고 들어가거나 그렇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네. 저것이 그냥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고 그냥 경고형이었고 그렇다라는 말은요. 너무 제가 볼 때는 논리를 비약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윤 대통령 최근 부정선거 증거라면서 일단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떤 증거들을 좀 제시하기도 했는데 보면은 빳빳한 투표지, 뭐 이렇게 투표할 때 접는데 너무 빳빳하게 펴져 있었다 이런 증거. 또 도장이 좀 뭉그러져서 좀 명확하게 안 나오고 좀 도장이 이 뭉그러진 모습 그런 찍힌 투표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다,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김광찬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통령하고요, 대통령실 이제 변호인들은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 관련해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대통령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부정선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 이건 이제 음모론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반박을 하는 거고 네. 헌법재판소도 입장 자체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좀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건 우리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팩트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팩트에 관한 걸로 이제 증거를 이런 것들을 증거를 제출한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가 선관위에 들어간 것 자체는 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의 어떠한 선거에 관련된 장비랄지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인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선거의 자체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무조건 뭐 저희가 듣기로는 뭐 전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라고 봤는데 어제 이야기는 좀 그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팩트가 있고 이제 증거가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제출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서 앞으로 이걸 정말 증거 조사를 뭐 원칙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주장으로만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시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 변론기를 가면서 아마 선관위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장희 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일부 검사나 뭐 여권 일부 인사가 아니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 털고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뭐 타당하다. 그리고 이게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 제기가 여러 번 있었고요.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최종 판시가 이미 나온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법치를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 이거보단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지층, 극렬 지지층이 그걸 신봉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력을 이어가려고 계속해서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찍은 걸 저기다 내놓는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진 찍은 걸 내놓으면 사진의 실물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진 찍은 것만 가지고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 빳빳한 종이라는 것이 실제 현물이 그 현장에서 완전하게 확보가 된 것인지, 선관위를 수사를 통해서 나온 하더라도 것. 이거는 다 밝혀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가지고 너무 그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의도는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의 재판 자체를 좀 약간 혼란하게 해가지고 좀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 그 부정선거론에 지금 심취해 있는 그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 계속해서 좀 더 극렬한 그 선동을 이끌어내려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대한 이런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감도 저는 말로는 평화적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조금도 본인은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 새벽이죠. 서부지법 난동에 관련한 처벌 수위가 좀 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윤정 기자 지금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가운데 5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고요.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저희 MBN 취재진들도 영상 취재 기자의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를 빼앗고 이런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했었거든요. 부상도 당했습니다. 네, 오디오맨 역시 촬영 장비를 지키려다가 얼굴에 열상을 입기도 해서 이 촬영 기자와 오디오맨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MBN 역시 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네, 다시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헌재 출석 관련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을 마치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요구해서 이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회 언론이 초갑인데 어떻게 계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윤 것 같습니다. 대통령 주장 그거예요. 이제 국회 계엄군이 들어가서 네.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이걸 네. 막는다 하더라도 장소를 변경해서 하면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라는 얘기는 이제 국회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생각하고 민주당이 이제까지 입법 폭거했고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계엄 해제 요구는 당연히 할 것이다. 그리고 초갑이다. 이제 이 말에 중점을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언론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유튜브를 좀 많이 본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재직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항상 비판하고 또 외국 갔다 오도 비판하고 하는 일에 대해 비판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 비판하니까 언론 자체를 굉장히 약간 적대시하고 또 언론이 초갑이어서 본인이 대통령직으로서 유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내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겠느냐. 해제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얘기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오늘 아침에 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자신의 모든 행위를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 정도면 나무주연상감 아닙니까?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매일매일 더 위협에 시달려서 레벨2 방탐 방검복 이런 거 입고 다닙니다. 경찰에 요구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대단히 위험합니다. 좀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좀 위협을 느낀다라면서 이 방검복까지 보여주면서 박선원 의원이 입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상일 대표는 일단 네. 저게 뭐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실제적 위험인지 아니면 좀 상징적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방검복 입고 다니시면 그냥 입고 다니시면 되지 뭘 저걸 굳이 또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저 그러시는지 모르겠고요. 저것도 너무 좀 선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고 해야지. 저런 건 자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권한과 권력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국민들한테 선정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지 시점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아니 이거를 계엄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다고요? 공권력과 군사력은 물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력으로 못 막는다는 게 어떻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 구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초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상원의원 밑에서 제가 인턴을 했거든요. 네. 국회는요, 미국 국회가 어마어마하게 갑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좀 힘이 생긴 이유는 본인이 국정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는 지금 결과물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